네, 그렇다면 소득을 좀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?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이랑 똑같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. 사실 소득주도 성장의 두 축은 근로가 가능한 분들에게, 특히 저임금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최저임금과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근로소득을 높이는 정책 방향이 있어요. 이게 최저임금인 거고요. 근데 이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. 대표적으로 노인이죠.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셨듯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. 최근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노인들에게 근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는 있지만 근로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니거든요. 근데 노인이라는 몇 살부터? 공식적인 통계는 만 65세 이상입니다. 네, 서구도 마찬가지 통계를 쓰고 있고요.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되죠. 여하튼 이렇게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분들에게는 또 다른 기타의 이유로 근로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국가가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하는데요. 국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급여라든지 근로장려금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의 나머지 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.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. 이런 부분들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최저임금 인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이런 중고령층 같은 경우는 근로시장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.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,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비교적 저임금을 받는 이제 젊은 연령층에게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실질적인 소득의 인상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최저임금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나머지 근로 능력이 없는 분들, 노인이 대부분이 되겠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공적 이전 소득을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소비 여력을 이제 마련해 드리고 돈을 더 돌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내수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지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오른 뒤에 일할 곳이 없어졌다, 많이 줄어들었다. 특히 뭐 파트타임이라던가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에게 몰아주기 아니냐. 단지 소득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일자리마저 잃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유의미한 결과냐 하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고민이 많습니다. 예, 근데 저는 이제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을 이제 다녀보면 벌써 저도 다녀온 지 막 7, 8년, 10년쯤 된 것 같아요. 그 당시부터 보면 무인화가 많이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. 뭐 지하철도 그렇고, 뭐 편의점 같은 데도 그렇고요. 워낙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사람을 쓰지 않는 거죠.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않으면 일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? 거기에서 그 북유럽 국가들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도 하고요.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고 해서 다양한 노동시장 수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노동시장에서 퇴출되신 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. 그런 분들을 재교육시키고 좀 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로 이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. 사실은 지금 당장 고통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할 때 불가피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.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운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너무 어렵고 전반적으로 뭐 중고령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 정부의 후속 보완 대책도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설계가 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때만 하더라도 회사에 충성하고 뭐 밤새 일하고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삼았던 근데 지금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거든요.